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강보합서 마감이 됐고 특히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아무래도 중국이 열일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미국 장 초반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부진하게 나오니까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아, 유럽을 거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약발은 여전히 뉴욕에서도 통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엔비디아가 4%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이고요. 엔비디아 장중에 120달러 선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주 전반으로 또 양호한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또 어제 국내 증시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고 또 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들이 발표가 됐는데 오는 30일부터 제공된다고 하니까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겠습니다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사람 많은 도시를 떠나서 또 한적한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시골 창업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우머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고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경제지표 부진에 걱정이 커지려는 찰나 이번엔 중국이 도와줍니다. 지수는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는데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최근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말씀해 주신 대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0.20%, S&P 500이 0.25%,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0.56%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에 이어 S&P 500과 다우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네요.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은 보합권에서 엇갈린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은 0.4%대 상승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AI 산업의 선도에서 시장을 끌어왔지만 최근 경쟁업체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대가 희석됐다는 소식에 1% 하락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장 초반 경제지표 때문에 좀 흔들리는가 싶더니 오히려 50bp 이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젠슨왕 CEO의 매도가 완료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최근 수급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 성공은 했지만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물량 소화가 이어지면서 이처럼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제한적인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0.04%, 알파벳도 0.35%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0.19%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1.7%대 올랐습니다. 니오나 샤오펑 등 중국 전기차 업종도 상승했고요. 이외에 카드 관련주, 또 금융주 등은 경기 침체 우려 반영하면서 하락했고 중국 관련주들은 아시는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 중국이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그간의 부동산 침체를 통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지준율을 낮춰서 대출 확대를 지원하고 더불어 기존 모기지 금리 인하와 2주택에 대한 선불금도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개선될 경우 중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 기업들과 비철금속 관련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핀더더나 진둥닷컴, 알리바바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 급등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전기차 업종들도 좋았습니다. 또 구리나 비철금속 등이 급등하면서 알코아, 스틸 다이아나믹, 그리고 셀라니즈 코퍼 등 관련주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5.6에서 98.7로 큰 폭으로 둔화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3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부진한 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는 가계 금융자산 중심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고용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랠리 이어가는데 힘입어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개선이 됐지만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관련 소식으로 11월 50bp 인하 확률은 60%로 상승이 됐고요. 달러는 약세, 국채 금리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로 장중 흔들리기도 했고요. 이후 반도체로 수급 쏠림이 진행되는 등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등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죠. WTI 배럴당 71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5달러 선에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중국 경기 부양책 이슈가 충돌은 했지만 결국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불안감을 이기는 방법은 역시나 눈에 보이는 성과, 즉 실적일 텐데 나의 기댈 곳은 과연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일본제철이 자사가 보유한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자본 효율을 높이겠다는 이유에서인데 향후 미국 US 스틸 인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매각 금액은 1조 1천억 원 규모로 시장 동향을 지켜본 뒤 매각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의 이번 결정은 향후 미국과 인도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미국 정부가 US 스틸 인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제철은 UST를 품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지분을 정리한 것 외에도 최근 미 당국의 인수 심의를 재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당초 23일이었던 심의 기한은 90일로 늘어나 11월 미국 대선 이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도 규제 당국이 현대차 인도 법인의 기업 공개를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IPO를 통해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내 기업이 지분 100%를 부여한 해외 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는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신흥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지난해 GDP 증가율은 8.2%를 기록해 주요 경제대국 중 가장 높았고 이 덕분에 같은 기간 현지 자동차 판매 대수도 400만 대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인도 시장에서 일본 스즈키와 인도 마루티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으로 뱃머리를 틀면서 중국 공장의 4배 수준인 연간 1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구축해 핵심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인도에서 국민차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섰죠. 견제 수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는데 중국의 맹렬한 추격 속도를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미국 IT 컨설팅 업체 가트너가 최근 발표한 2024 자동차 기업 디지털화 랭킹에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1위 테슬라이드를 바짝 쫓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니오가 2위, 샤오펑이 3위에 올랐고 이외에도 지리와 비아디 등 톱10에 중국 업체 4곳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현대차, 기아는 1년 전 조사 때보다 평가 점수는 올랐지만 중국 업체들의 급부상에 순위는 전체 22개 업체 중 15위로 같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팔아치우는 도요다는 점수와 순위 모두 지난해보다 떨어져 20위로 밀려났습니다. 중국 시장이 전기차로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을 재빨리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너나 할 것 없이 동맹 카드를 꺼내들면서 타도 중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비자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직불카드 시장을 겨냥했는데요. 비자 외 결제 수단을 쓰려는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고 경쟁사에 돈을 주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는 미국에서 이뤄지는 직불카드 거래 60% 이상을 처리해 연간 70억 달러의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시장 독점과의 전쟁이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기대감에 투심이 몰리면서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후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100곳을 뽑아 편성한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는데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셀트리온 등 업종 대표 종목들이 포함됐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나 미래에셋증권과 DB하이텍 등 밸류업 공시를 조기에 제출한 기업들도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현재 최초 구성 종목은 총 100종목으로 코스피 67종목, 코스닥 33종목이고요. 연 한 회 정기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며 또 오는 9월 30일부터 밸류업 지수가 첫 도입될 전망입니다. 거래소는 밸류업 지수의 성과가 기존 시장 대표 지수보다 양호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 기준 밸류업 지수 수익률은 43.5%로 코스피 200 수익률 33.7%보다 좋았습니다. 이번 지수 발표로 인해 기대했던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어제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DB하이텍이 5.93%, DKND가 2.6% 올랐고요. 키움증권과 현대차, 신한지주가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았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의 개별 수준과 특성에 맞춰 학습하는 맞춤형 교과서인데요.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초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정보 과목 등 일부 과목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학년과 과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교육기업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시장 규모가 조 단위로 추정되는 데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확실해 교육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도 들썩였습니다. YBM넷이 22.52%, 아이스크림 에듀가 13.33% 뛰었고요. DB가 9.69%, 옹진 싱크빅이 8.68%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월가에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약 47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인 46만 대보다 많고 또 지난해 3분기 발표치인 43만 5천 대보다 약 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는 3분기에 테슬라가 유럽에서 전반적인 시장 틈새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중국에서는 선전했다면서 3분기 인도량 실적 호조가 지속적인 주가 상승세를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한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또 700명 이상 전현직 국가안보 관계자와 군 관계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에 지지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해리스 수혜주인 2차전지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어제 어떤 기업들이 크게 올랐는지 보면 LNF가 11.61% 오르면서 한 달 만에 10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엔캠도 9.2% 뛰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와 LG화학, 솔브레인홀딩스가 8%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HBM 사업을 두고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면서 반도체주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 우려가 과도하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등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평가하며 오랜만에 반도체주의 매수세가 줄줄이 몰렸는데요. DS투자증권의 SK하이닉스에 대해 HBM 공급 과잉 신호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범용 디램의 수요 약세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가 29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부진한 3분기 실적과 불안한 매크로 상황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돼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됐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임원들이 주가 부양을 위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삼성전자 및 국내 반도체주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는데요. 하나머트리얼즈가 5.29%, 한미반도체가 4.14% 급등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가 0.96%, SK하이닉스가 0.93% 반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계속 올라도 어딘지 모르게 찝찝한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어제는 양 지수 모두 오후 들어서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우리 시장 구원 투수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계획이 공개되며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았고 장 마감 이후에는 밸류업 지수까지 공개돼 관심을 끌었는데요. 중국과 밸류업 이슈가 시장에 계속해서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어제장부터 복귀합니다. 어제 양지수 나란히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14% 올라 2631.68포인트, 코스닥은 1.62% 상승해 767.35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코스닥이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수가 박스권 탈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후 들어서 지수가 고점을 높여갔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0.5%포인트 인하와 1조 위안 유동성 공급 계획 덕분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 이제 외국인 수급만 좀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어제도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3,685억 원 매도 우위로 5거래일 연속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개인도 2,192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는데 그럼에도 기관이 5,710억 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최근 기관 쪽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기관 7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892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68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51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대체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1% 가까이 올라서 63,2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상승하며 16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우톡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 4%대 상승세 시현했고요. 현대차와 셀트리온, 기아, 포스코홀딩스까지 1% 내외의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6% 약세였고 KB금융이 3.53% 떨어졌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밸류업 지수의 예상외로 KB금융이 빠졌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하락했는데 KB금융 오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강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오랜만에 2차 전지, 소재와 부품 쪽이 들썩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6.38% 급등했고 에코프로도 9%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래가 92,200원이었습니다. 더불어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도 9.2%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이 4% 가까이 오르며 시총 10위에 올라섰고요. 반면에 리가캠바이오와 삼천당제약이 2%대 약세였고 휴젤은 4% 가까이 내렸습니다. 환율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1원 하락한 1,334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계획에 장중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일본 엔화 약세 속의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1,330원 선에서 움직이다가 금리 인하 지속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2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자 역외 환율이 1,325원 선까지 내렸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밸류업 지수 어제장 마감 이후에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시가총액뿐 아니라 수익성이나 주주 환원 같은 다양한 조건을 만족한 100개 종목이 포함됐는데요. 조금 예상 외라고 볼 수 있는 게 보통 증시에서는 밸류업 수혜주로 금융과 자동차주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어제 나온 밸류업 지수에는 IT와 산업재 기업들도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신한지주 등은 기준에 미달했지만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진 공시해서 턱걸이로 지수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기업들은 관련 ETF와 지수 선물이 11월 초에 상장이 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되고요. 이번 지수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들도 밸류업에 더 공을 들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밸류업 기대감이 이미 올해 초부터 계속 반영된 터라 증시 전체적인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은 테마성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전략회의를 엽니다. 관련 테마들 주목받을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슬림을 출시하고 메타는 현지 시간 오늘부터 커넥트 콘퍼런스 행사를 엽니다. IT 부품 쪽과 AI 쪽의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방위산업 전시회와 2차 전지 배터리 박람회도 개최되니 방산과 2차 전지 쪽도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구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으로 구리가시 뛸 것이란 기대감 덕분인데요. 관련주들 오늘까지 강한 흐름 이어갈지 체크하시죠. 간밤 미증시에서 다우와 S&P가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 강세 영향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중국발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더불어 밸류업 지수 발표로 관련주에 매기가 쏠릴지 주목됩니다. 밸류업 관련주들 장 초반 분위기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증시는 뭐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네요. 다우지수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고 또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소식이 시장에서는 또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홍콩 증시는 뭐 이미 막 방향을 바꿔서 막 네.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상하이하고 심천은 어제부로 이제 불기둥이 생기더라고요. 차트에 지수 차트에 아침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한번 좀 기사 좀 보면서 오겠다 싶어서 중국 부양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만 네.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중국 195조 원 규모 추가 부양책 발표. 뭐 33개 패키지 정책에 이어서 19개 정책 추가 부양책 실시. 읽다가 뭐지 싶어서 날짜를 보니까 2022년 8월 25일이에요. 그래서 2022년 8월에 그 부양책 나오고 중국 증시 올랐나 싶어 확인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도 뭐 저기 한 10월 말까지 흘러내리다가 또 알아서 이제 이중바닥 만들고 반등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도 위치가 뭐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더 절박한 상황에서 더 내려가기도 힘든 위치에서 또 부양책을 내놓으니까 시장 반응이 이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할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푸는 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는 진짜 인플레이션 얘기보다는 뭐 고용 시장 악화라든지 네. 경기 침체 우려 이쪽에 더 시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조금 의외로 많이 부진하게 나왔는데 네. 두루두루 한번 짚어보시죠. 지금 짚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어제 네. 뭐 중국발 얘기 있었죠. 우리 그렇죠. 국내도 두 가지 뭐 금투세 밸류업 토론도 지수, 있었고 예. 밸류업 지수 발표 있었고. 네. 예.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자.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뭐 주식시장에서 탈출할 때가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 꾸준히 이제 얘기해 오신 걸 지금 보고 있고요. 주식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 미국. 미국 네. 시장. 그래요. 한번 이제 미국장 어제 뭐 지표도 나오고 바깥에 재료도 있고 했는데 한번 미국 시장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글로벌 시장의 격변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액션을 보시면 참 많이 기다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시장은 막 예. 왜냐면 계속해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계속 예. 긴축 정책을 예. 써왔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중국이 너무 빠르게 부양 정책을 써버리면 그냥 총알을 낭비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미 연준이 예상보다 더 큰 금리 인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부양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게 중국이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총알 자체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처해 있는 입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0% 이상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10% 더 빠지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이런 위기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빠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네. 글로벌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었잖아요. 예. 미국이 계속 금리를 높게 유지하니까 네. 예,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풀고 있죠. 그럼 굳이 중국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자체적인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지금 네.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 참 미국과 중국이 머리 싸매고 싸우고 있구나. 예, 서로 어떻게 해서 이번 패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네. 예, 중국은 정말 체계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도 밸류업 얘기 나왔고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네. 그냥 보기 쉬운 쪽으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보기 거죠. 쉬운 그러니까 쪽으로. 그게 미국이다. 그게 미국이죠. 네. 어차피 이 패권 싸움에서 예. 승자는 미국이 될 거다라는 거 이미 저는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미국 쪽으로 더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난 5년 이상 동안 하고 있고 사실 중국에서 돌아왔던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지금은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묶여 있었던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중국에 묶여 예, 왜냐하면 계속 주가가 빠졌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부양책을 펴면 예.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게 팔고 나올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총알이 별로 없어요. 이제 중국도. 예. 그 10년 전에는 정말 남은 총알이 많았고 5년 전까지만 해도 총알이 많이 남아 있다. 부양책 예. 쓸 수 있는데. 예. 근데 지금은 지난 5년 넘게 미국이 계속 중국을 어떻게 뭐 공격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 IT 산업 발전, AI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그 기술력의 차이 그리고 그것의 어떤 변화를 보시면은 한 5년 전에는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다고 보시면요. 네. 이제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데이터를 그 해결해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할까요? 네네. 그래서 정말 미국도 참 대단한 국가이고 중국도 그걸 방어를 해낸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10년의 미래가 걸려 있다. 예, 그 정도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 어떻게 자금을 써야 되느냐, 그죠?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중국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퍼부었죠. 예. 그리고 엄청난 지금 손실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까지도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아닌 말로 아주 뭐 저기는 이제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책을 내놓은 건데
저도 지금 유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중국 부동산이 됐건 중국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에 어쨌거나 들어갔던 해외 자본 같으면은 네. 그나마 이렇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느낌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0.5% 지준율 인하 결국 은행들 보고 대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준에 쌓아둘 거 그 돈 쌓아두지 말고 그 돈 대출하라는 거고 그 네. 대출해서 뭐 기업들이 대출 받아서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걸로 개인들한테는 그걸로 집 사라는 얘기 같은데 뭐 집을 사든 뭘 사든 그렇게 해서 주식도 좀 뜨고 뭐 저 빈집 천지인 저기가 어떻게 부동산이 좀 올라가고 한다면은 네. 그나마 좀 털고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근데 네. 중국이 미국이 계속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분명해졌고. 그 과정에서 예. 금리를 내리긴 했었는데요. 네. 중국이 돈을 찍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M1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아, 그러면 무슨- 본원 통화 자체는 예, 줄었다. 예, 그건 뭐냐면 중국은 굉장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쓸 카드를 모아놨다가 지금 땡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제법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을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옛날 뭐 40년 전 예. 그때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를 가지고 막 미국을 막 사고 그랬었잖아요. 중국도 똑같은 케이스로 엄청난 부동산 가격이 높이 올라갔었던 게 2년 전이란 말이죠. 네. 예, 근데 지금 2년 동안에 10% 빠진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나누기 소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예, 이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숫자를 계산할 수도 없어요. 아. 예, 거의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9, 8 뭐 이렇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한 10 몇이 될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의 이 비쌈은 중국 1등, 일등. 우리나라 2등. 월급 모아서 집 사기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거품이다라는 거예요. 거품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법은 결국 금리 낮추는 거고요. 유동성 푸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해왔는데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 총알을 좀 남겨놨던 케이스고. 근데 이제 지준율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죠. 네. 이제 중국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예대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 지준율 예대율과 연결되거든요.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줬냐 이건데 이게 제가 10몇 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는 그 숫자가 70%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거의 뭐 80%대 중반까지 올라온 거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준을 내려주면은 곧 이제 90%를 돌파를 할 겁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끝물 정도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게 100%가 넘어요. 예대율이. 예대율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가계부채가 좀 심각한 예, 상황이다. 가계부채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 모든 기업, 부분에 예. 있어서 어쨌든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간 부채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건. 예. 정부 부채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시고 어떤 전략을 짤 때 있어서 네. 재산 증식에 대한 전략을 짤 때 있어서 여태까지는 부동산이 불패였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초점이 우리 전체 자산의 80%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건 미국으로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요. 예. 예. 그 부분만큼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꼭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제일 쌌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라이스 투 인컴 네. 레이쇼.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타이밍이 막 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네. 정말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셔야 되고 어디에 내 소중한 재산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지금만큼은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연준 행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 FOMC에서 50bp 인하 B컷을 단행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뭐 11월 달에도 50bp를 단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나오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간밤에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도 그렇고 그 이전에 나온 제조업 지표도 좀 위축 국면이잖아요. 네. 예.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이 50bp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네. 점도표가 이제 나왔죠.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4.25 정도까지 올해 연말 떨어뜨린다. 네. 그러면 지금 4.75니까 0.5% 추가. 네. 그러면 두 번 만나니까 0.5씩. 네, 요거는 이제 대충 우리가 예측하는 정도 수준인데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네, 보시면은 내년도에 3에서 3.5 사이. 네. 그러니까 추가로 1.25% 더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1% 떨어뜨리고 내년에 1.25 떨어뜨리면 225bp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2% 이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도는 좀 빨라요. 아. 예, 보통 그 8번 만나는 기간 동안에 0.25씩 떨어뜨리면 2%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내년 연말까지 그렇게 떨어뜨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왜냐하면 1년하고 3개월 남은 거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200bp만큼보다는 덜 떨어뜨리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뜨릴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내년 말고 내후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3% 수준으로 맞춰놨잖아요. 저게 이제 중립금리를 높인 겁니다, 사실. 중립금리가 보통 뭐 2%에서 2.5% 이렇게 맨날 얘기해 왔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좀 올려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미국이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워낙 뭐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금리가 저는 3에서 3.5%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이고 재정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후유증 이런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이클이 뭐냐면 미국에서 설비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사이클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온쇼어링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자금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제조업 기반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정책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따라가서 네. 설비 투자 증가율이 연간 2자릿수가 나온다. 그것을 몇 년을 하게 되면 그게 99년, 2000년에 닷컴 버블 붕괴 전까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리를 너무 빨리 떨어뜨려 줄 경우에 그렇게 설비 투자 사이클을 촉발시키면은 네네. 이게 이제 거품, 전 세계의 거품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급등장을 만들 수 있어도 네.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큰 후유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 연준의 이 금리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떨어뜨리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저는 이제 앞으로 만날 때마다 아무리 빨리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0.25씩만 내려라. 이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글쎄요,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미 연준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어쨌든 0.25씩 떨어뜨릴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또 이번에 이 점도표 말고 다른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미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고용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용 시장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을 예상보다 높여놨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낮춰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결시켜 놓은 거는 고용 시장과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고용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 자체가 아주 핫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AI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고용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은 정말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예. 이런 환경에서 너무 또 적극적으로 쓸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 것이고요. 좀 더 네. 높은 금리를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에 제가 가는 눈은 이쪽에밖에 안 보입니다. 그만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어요. 예. 그래서 미국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어제 이제 유럽장이 이제 미국보다 먼저 열리는데 중국의 부양책, 강력한 부양책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상승 요걸 갖다 이제 받아서 팍 강하게 출발하고 가다가 한번 이렇게 장중에 한번 미끄러지는 거 보니까 그게 그거였어요. 저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되고 나서 같이 좀 미끄러졌다가 다시 또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이었고 네. 미국도 일단은 높게 출발했다가 1시간 정도 밀리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지표 영향 같은데 그 이후에 뭐 한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 반 40분부터 또 이제 잡아 당기기 시작해서 쭉 갔고 그다음에 일단 어느 레벨을 유지하고 나니까 남은 한 2시간 갔다가 그대로 이제 지수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그러니 이제 중국발 재료는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달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경기 지표를 소화하는데 좀 시장이 좀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네. 시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결국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예. 그래서 그 모든 지금 뭐 금리를 얼마나 내리느냐, 지금 뭐 소비자 신뢰 지수 모든 부분들이 다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벌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떨어뜨려 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금리를 2% 이상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떨어뜨려 버리면 이거는 유동성을 푸는 건 풀지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2% 이하의 금리 인하다. 예. 그러면 이제 요 차트 테이블이 뭐냐면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12개월 동안에 2% 이하로 내려준 구간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그 한 번 만날 때마다 0.25씩만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100% 확률로. 얼마나 올랐느냐? 14%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뜨려 주는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어저께 이렇게 휘청했던 부분은 여전히 지금 아직 대선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대선 있는 해에 10월 달까지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때 보시면은 지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치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걸 만들어낸 빈미가 뭐냐면 누가 당선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 법인세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세금을 늘릴 수 있으니까라는 부분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결국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보통 선거해가 아니라 미국 전체적인 그 모든 평균을 보시면은 1950년대 이후에 가장 안 좋았던 구간이 언제냐면 9월 셋째 주, 넷째 주예요. 보통 평균이. 지금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그래서 9월 달 세컨 해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절반, 하순.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빨간 것들 다 보시면은 10월 달, 11월 달이거든요.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확실성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런 뭐 통계적인 숫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경기 침체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40%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20%도 안 된다는 것을 40%까지 당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50%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까지 올라왔다. 이게 지금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딱 보시면은 지금 반반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경기 침체 안 올 거다. 반은 경기 침체 올 거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점점 더 경기 침체 안 오겠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금리도 풀고 있어요. 그러면 좋죠. 장이 폭등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안 오겠네가 자꾸 확인이 되면 네. 그거는 증시를 끌어올리는 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다. 미국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나라들은 훨씬 높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보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미국 얘기 이따가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고, 네. 저 아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유 본부장님의 메시지가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도망갈 때가 아니다 했지만 수정을 하셨어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네, 네. 그 말씀이었고. 중국은 그래서 어쩌면은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나라 얘기 좀 하시죠. 우리나라 아니 뭐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거 하시는 건 아는데 네. 자 어제 2개나 있었습니다. 네. 2개나 있었는데 우선 밸류업 지수라고 이제 거래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100개 종목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 CNBC랑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하자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아 혹시 이거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네. 별로 코멘트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보고 나서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종목을 들여다봐도 네. 그러니까 밸류업 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가 나왔으면 네. 밸류업을 해야죠. 예. 예. 그거는 이제 봐야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그 이익을 얼마나 배당을 하고 얼마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봐야죠. 뭐 코스피 200에서 한 절반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거기다가 밸류업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토록 시장을 달궜던 KB금융, KT 이런 것들이 빠졌죠. 빠지는 예. 뭐 좀 뭐지 싶은 그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멘트할 수 있어요. 아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주 다 빼야 돼요. 금융주 다 빼야 돼. 아, 예, 특히 은행주는 다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이냐면 은행이 보통 자기 자본이 있으면 네. 그 자기 자본을 가지고 10배, 20배로 자산을 굴려요. 예. 예, 그러면서 대출을 해준단 말이죠. 네. 자, 밸류업의 핵심 포인트는 뭐죠? 배당을 많이 해주고 그렇죠? 주주한테 환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정책인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고 배당을 많이 해주면 자기 자본이 어떻게 되죠? 예. 줄어들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주라는 게 만약에 완전히 은행이라는 완전히, 완전 은행 미국처럼 완전 민간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 컨트롤 부분이 적고 예. 그냥 그 BIS 비율만 맞추면 되는 케이스면 네. 예, 배당 얼마든지 해주죠. 어. 근데 미국도 보시면 지금 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은행들이. 예. 그러니까 배당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지금 밸류업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맞지가 않죠. 네. 예. 그래서 물론 다른 뭐 보험회사나 뭐 다른 여러 다른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이 아닌 이런 쪽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 이거 밸류업의 가장 수혜가 금융주다? 저는 그거는 제가 예, 은행을 정말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네. 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이제 밸류업 지수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가요? 뭐 이제 적용을 한다는데 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그러면 자금 운용과 배치에 또 변화가 생깁니까? 밸류업 지수라는 게 이제 시장이 도입되면은 이게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보시면 이제 100개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원래는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시장 웨이팅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다 계산했었을 때 예. 100개로 해서 예. 몇 프로씩 쭉 나오잖아요. 예.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자금이 들어올 때 어디에다 투자하는 걸 똑같이 딱 나눠서 퍼센트제로 들어가겠죠. 원래는 처음에는. 거기 소위 말하는 네. 그 뭐라고 합니까? 액티브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패시브. 패시브. 네. 네,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요 100개 기업 중에서 밸류업을 노력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올라가죠. 그럼 이쪽에 더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투자 비중을 바꾸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밸류업으로 인해서 네. 어떤 한 종목이나 어떠한 진짜 밸류업을 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예. 급등을 하죠. 나머지 비중은 점점 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기업들이 다음에 잘해야 그 되네. 회사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2,636포인트고 코스닥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6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그 매도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SK 하이닉스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6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도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3,500원. 이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1만 5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8만 8천 원. 현대차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5만 4,500원이고요. 반면 기아는 0.7%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가 10만 4천. 지금 강보합으로 좀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기아 호가는 10만 4천 원입니다. 셀트리온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KB금융 지금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호가 움직임 보시다시피 2%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자체는 8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도 빠졌죠. 호가에서 1%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사흘 연속 꾸준하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가에서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18만 1,100원이고요. 이 가운데 알테오제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1,200원. HLB, 엔캠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도 이미 2% 주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호가에서 추가적으로 또 하방 압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0만 1,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만 4,500원. 삼천당제약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휴젤 지금 보합 휴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노공업 지금 호가에서 2.5%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20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 남았는데요. 일단 양시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도, 바이오 이쪽 섹터 오늘 흐름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도 의외로 야간 선물 상승이 좀 그냥 강보합 수준에 멈춰가지고 어제 하기야 장 후반에 급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선반영인가 싶기도 한데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밤사이 야간 선물 흐름은 약했는데 그게 지금 동시효과에서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한번 또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많이 빠졌는데 달러도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는 달러 인덱스 자체는 이제 내려갈 길밖에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차트들인데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또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비율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나라 얘기 하나만 더 하시죠. 또 짚고 가야 되는 거. 어제 금투세 난리가 났던데 네. 시작도 하기 전에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나버렸던데 예, 이 부분은 지금 대충 어떻게 결론이 날 거 예상이 되십니까? 제가 그걸 코멘트 할 수가 없죠. 코멘트를 하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결정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항상 올려드릴 때 보면 예. 한국 비중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비중이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 중에서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쫓아가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게 뭔가요? 당연히 반도체와 전기차, 자동차죠. 예, 이 두 개만큼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참 공교롭게도 반도체를 때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그러니까 쪽. DRAM 쪽, 예. 그러니까 낸드 쪽 이쪽을 때렸어요.
물론 HBM 쪽은 아직까지 당연히 수요와 공급 차원에 놓고 봤었을 때 좋은데 네. 문제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을 시작하는 케이스인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요게 초점이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대만 지금 반도체 관련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유럽 쪽에 ASML 그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M사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간 스탠리. 예. M사예요. 모간 스탠리지. 예, 아무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흔히 말하는 굉장히 경기 민감한 쪽을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거기 예. 계셨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경기 민감 쪽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또 보시면 ASML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이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예. 아까 제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력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갔었다가 한 5년, 6년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네. 이런 이 어드밴스 칩을 수입을 못하는 케이스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그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하나요? 뭐 그것의 어떤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놀랍거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는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가는 케이스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하는 기업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죠. 그거에 좀 안타까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나마 보시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미국 거로 보면 네. 테슬라와 엔비디아라는 두 개의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네. 근데 이제 테슬라와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인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로봇 사업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모빌리티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예. 네. 예, 미국과 중국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하고 있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 못하게끔 자꾸 미국이 하고 그렇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미국이랑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우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일본인 거죠. 아, 일본. 일본은 그냥 미국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 딱 달라붙어.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딱 보면.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게 대만이에요. 왜냐하면 대만과 일본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요즘. 식민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만이 일본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예. 공장에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 만들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예. 뭐 굳이 경쟁사가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지금 딱 왜냐하면 앞으로 이 반도체와 AI 산업이 예. 앞으로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만들 거란 말이죠. 예. 여기에 지금 엄청난 집중도가 높아야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 지금 하고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잠깐 슬립했습니다. 어제 이 금투세 시행하면은 저 부동산 사모펀드로 가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온다고 하던데 밤새도록 묵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뭐 금투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신 셈이네요.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잡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이게 생긴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연결돼 있단 말이죠. 네. 같이 고쳐야 되는 거지. 이것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겨울 아니다. 겨울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예, 예. 그래서 저희는 한국 투자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네네. 예. 이번 사이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가는데 예. 참 소프트웨어도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아, 아쉽다. 요거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한 아쉬움의 안타까움은 어디서 나오고 있죠?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들 있었잖아요. 네네. 예, 카카오, 네이버 예. 등등등등 다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네.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젠슨 CEO 자사주 매각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주요 기술주들도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물론 소비자 신뢰지수 자체는 좀 안 좋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다음 FOMC에서는 50bp 인하되는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이 더해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0.8% 상승합니다. 호가와는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호가에서는 강보합 정도 좀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막상 개장하고 나니까 지금 0.86% 상승으로 2,654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0.3% 올라갑니다. 769포인트입니다. 770포인트 회복까지 1포인트, 770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네요.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올라갑니다. 6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좋네요. 지금 3% 가까이 올라갑니다. 168,1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오늘 2% 이상 올라갑니다. 110만 원 선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11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수 주문 빠르게 들어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의 러브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그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가가 2% 넘게 올라갑니다. 현대차입니다. 지금 현재 0.7% 상승하면서 25만 5천 원이고요. 기아도 0.8%, 0.9% 올라갑니다. 10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올라가면서 20만 8,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내림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5% 하락하면서 3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가 됐는데 오늘 주가는 2.9% 떨어집니다. 7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지금 나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는 있는데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지금 에코프로비엠 18만 400원 선이고요. 이 가운데 알테오젠이 1.2% 떨어집니다. 34만 9천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78% 상승합니다. 지금 9만 800원이네요. HLB가 소폭 오름세로 9만 1,400원이고요. 엔캠이 지금 0.9% 떨어집니다. 19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약보합권으로 10만 2,400원이고요. 클래시스가 오늘 0.5% 상승합니다. 5만 5,500원. 삼천당제약이 0.7% 하락하면서 13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휴젤은 지금 1% 약세입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이 2% 강세, 20만 원 선 주가 회복이 됐네요. 2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KBI 메탈이 지금 10% 급등합니다. 3,370원이고요. LS 에코에너지도 6% 이상 올라갑니다. 28,400원. LS도 6% 강세 보여줍니다. 12만 6,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원전선도 4.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운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모두 3%, 2% 일제히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강세입니다. 이미 어제장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지준율 0.5%포인트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어제도 이미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동전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좀 일시적인 테마일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이제 HBM 관련주들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 4% 이상 오르면서 120달러 정도 회복이 됐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미래반도체가 4.9%, 한미반도체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11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HPSP, DI 그리고 DIT까지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워트도 지금 3%에서 2%,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2%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은데
이구산업이 16% 급등합니다. 지금 5,270원이고 PJ 메탈 쪽도 11%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면서 3,3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뭐 고려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소식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영풍하고 지금 MBK 파트너스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제도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오늘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종목에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센즈랩이 어제도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줬고요. 오늘도 지금 12% 급등합니다. 1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이스트소프트도 5.8% 강세 13,670원이고요. 라온시큐어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 쏠림 현상은 좀 강해지고 있다는 측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 쪽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2,538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52억 원, 56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7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72억 원, 68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삽니다. 지금 4,866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전일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 환율 흐름 전해드리고 있는데 달러원 환율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원 90전 하락한 1,32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도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달러 인덱스 많이 예.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 이제 뭐 인덱스 기준으로 100이 위협을 받는데 그림은 완전 소위 말하는 그 차트 분석가들 말하는 그걸로는 차트가 깨지고 있어요. 뭐 그런 시기라서 네. 달러가 많이 약해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어제 위안이 사실 돈 풀겠다고 한 내용인데 핵심은 네. 위안이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 네. 달러 위안 환율은 훅 급락을 한 셈이죠. 위안 가치가 올라가는 그 부분도 그거 했고, 야 시장 진짜 어렵네요. 그렇죠. 아니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쪽 아닌가요? 어제 중국 부양책 나오면서 제일 혜택 받은 게 철강 쪽이었는데 중국 네. 쪽도 그렇고 어디 네. 다른 나라도 그렇고 뭐 그런데 우리는 저기는 2차 전지주인가? 포스코홀딩스가 뭐예요? 2차 전지주의 철강이에요? 일본 제철에서 포스코 지분을 판다라는 그거? 소식이 전해져 그 얘기. 한 네. 1조 1,000억 원 정도 주식 전략 매각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그래서 부분이 좀 영향을 받는구나. 네. 예. 니케는 조금 상승 출발은 상승 출발입니다만 그냥 그거 하고 그리고 진짜 볼 레벨은 보네요. 이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 뭐 장이 지지부진하고 잘 못 가고 하는데도 이 돌아서면 2,650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오늘 결국 2,660도 올라섰는데 200일선이 2,660이었고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예. 이렇게 또 일목균형표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위를 막고 있는 구름대 상단 소위 말하는 그 스냉 스팬이 2,640 뭐 초반이었는데 이걸 오늘 단숨에 다 개장을 열었고 우리 시장 이제 조금씩 이제 감들 잡으시죠. 요거 하고 외국인들이 이어서 지금 벌써 5,000개 가까이 선물 사고 있는데 오후까지 가면서 계속 선물 잡아 당기면은 이거는 뭐 지수 그냥 네. 2,700 트라이 그러게요. 하면서 가는 예. 거고 아니면은 또 10시 반 이후에 이렇게 고개 또 중국장 열리면서 한 번 더 또 스파크를 줄라는지 아니면 또 10시 반 이후에 또 반전이 나오려는지 그것도 이렇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앞서 이제 본부장님은 반도체 사이클 겨울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럼 미국 사실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경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네. 반도체, 뭐 전기차 등등 사실 제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렇게 따지자면 이제 하드웨어 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아까 조금 아쉽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이버가 굉장히 요즘에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100 쫓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50, 70, 80 쫓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못 쫓아오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특히 예. 유럽 쪽에 그런 국가들도 많고요. 그래서 또 지금 중국을 자꾸 누르고 있는 그런 환경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또 좀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되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났다. 예.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그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가 사실은 피크 친 게 맞고, 예. 그러면서 계속 주가 빠질 거고, 그러면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막아지고, 사실 저는 경기 침체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앞으로 12개월 동안에는.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그 12개월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계속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누가 자꾸 옆에 와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니까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실 때마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춘 전략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실질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예. 거기다가 실질 GDP 성장률을 뺀 숫자예요. 근데 저 숫자가 플러스이면 네. 어떤 환경이냐면 엄청난 긴축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마이너스이면은 예. 그게 긴축 환경이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뉴트럴이고 엄청나게 마이너스면 진짜 많이 풀어준 케이스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보시면 엄청나게 플러스로 가죠.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거의 플러스 갈 것 같다가 금리 내려줬죠. 네. 50bp. 그러면 이제 저게 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딱 적당한 타이밍에 금리 제대로 내려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참 잘하고 있다. 제 개인적인 네네. 입장에서는. 물론 처음에 1년은 정말 골치 아팠었지만 예.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실수 이후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면 예. 과거에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 이 대출 증가율이 다 두 자릿수로 성장을 먼저 해요. 이제 겨우 3%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의 숫자를 놓고 그걸 연간 환산하면 벌써 8.3%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52주 이후에 여신 증가율이 8.3%가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대출 증가율이 8%, 10%로 올라가는 구간에 경기 침체 안 와요. 그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은행을 정말 오랫동안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그 반도체 사이클도 예. 물론 초이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쓰는데 그거를 어디에 쓸 거냐?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살 거냐? 아이폰을 살 거냐? 뭐 아니면 뭐 결혼적으로 예. 소프트웨어를 살 거냐? 뭐 그런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경기는 미국 GDP 성장률은 2%대 이상의 상승률, 미 연준이 생각하는 2%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숫자 한번 보시면은 GDP 성장률이 정말 높아요. 지금 3분기도 3%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일 경우에 여기에다가 금리 내려주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 글쎄요. 저는 2026년, 2028년 요때 좀 걱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미국의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할 만한 타이밍이다. 네. 예, 근데 이제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에 따라서는 결국 기업 실적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저희가 좀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굵직굵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주식이냐 채권이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예.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면 저 전략이 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60%, 50% 투자하고 채권을 50% 투자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3.5%까지밖에 안 떨어질 거다.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죠? 3.7. 네. 그러면 겨우 0.2, 0.5% 정도 떨어진다라고 계산했었을 때 채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미국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채를 말하는 건데 연간 단위로 뭐 정말 많이 벌어야 7% 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주식을 투자를 잘하면 네. 훨씬 더 높은 수익률, 15%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연간 그런 종목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놓고 보면 저희는 미국 제일 중요하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신흥국인데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 지금 현재 이 처해 있는 AI 사이클에 관련해서 예. 당연히 발 담그고 있다. 네. 다행스럽게도 그런 기업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 이거죠. 지금 성장주 IT 58%, 예. 예, 그리고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15%, 바이오 7%. 예, 우리가 지금 한국을 보시면은 네. 반도체 쉴 때 바이오 땡겼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쉬니까 전기차 배터리 올리죠. 전지,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이 성장주의 가장 큰 구도 아래서의 대표적인 업종인 거죠. 네. 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완전 틀려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보시면은 건설 주택 같은 쪽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70%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100%지만. 그래서 이쪽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이 5% 정도 투자를 하자. 뭐 개별적으로 매출 증가율을 높이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일으키는데 매출 증가율이 2자릿수가 나온다. 이런 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 네. 그러면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쿠팡이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속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금 타이밍은 뭐냐면 이익을 잘 벌어들이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익을 벌어들였는데 그거를 주주한테 주느냐. 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 짧게 하나만. 어제 우리 하모니 시간에 네. 달리는 코끼리 올라탈까 말까 이 얘기 했는데 인도. 네. 겁없이 올라가는데 아까 보니까 비중을 인도 뭐 베트남하고 같이 한 3% 이렇게 그냥 적게 주셨네요. 네. 인도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적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게라고 생각하지 네,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아. 예, 인도는 1%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3%면은 많이 투자하는 많이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도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예. 밸류에이션이나 아까 저희가 못 보여드렸는데 상대적인 매력도로 딱 보면 한국, 대만, 인도, 베트남 이렇게 네. 제일 많이 올라와요. 아하. 예. 그래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왜냐하면 이 국가가 미국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발 훈풍에 우리 시장이 강세 이어갑니다. 이제 오늘까지 코스피가 7거래일, 코스닥이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양 지수 모두 9월 초, 그러니까 3주 전 수준까지 지수가 회복된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0.35% 올라가면서 2641선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1% 추가 상승합니다. 현재 770선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기관 쪽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3,339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1,030억 원 또 한 번 매도 우위, 개인 역시도 2,13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68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도 11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홀로 31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 전기 장비와 화장품이 올라갑니다. 해운 업종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약세고 철강과 생물공학 쪽도 마이너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전선주가 강합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전선주가 AI 수혜주를 엮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력 슈퍼사이클의 국내 전선업계 빅2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합산 매출이 올해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주 내에서는 KBI 메탈이 8.36%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3,305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가 4.7% 올라갑니다. 27,850원. LS도 6.48% 상승하면서 12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원전선이 3.18% 강세로 3,080원, 가온전선 2.36% 올라갑니다. 거래가 36,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에 중국 관련 테마들도 상승 중입니다. 우선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상승세를 시현 중인데요. 지금 컬러레이가 17.91%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헝성그룹은 이미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그 밖에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7.78%, 크리스탈 신소재가 8.3% 급등 중이고 윙이푸드도 6.13% 강세 기록 중입니다. 비철 금속 쪽도 상승세 기록 중인데요.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로 구리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3개월물 구리 선물 가격이 톤당 9,796달러로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구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이구산업 13.05%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110원. 알맥이 23.84% 시세 분출 중입니다. 33,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PJ메탈 5.4% 강세로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창이 3%대, 국일신동이 5% 가까이 강세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HBM입니다. 엔비디아가 강하고 필라델피아 지수가 간밤에 상승했다 보니 우리 시장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역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HBM 관련주 내에서는 미래반도체가 3.36% 강세입니다. 거래가 15,400원. 오로스테크놀로지가 2.47% 상승하며 18,2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밸류업 지수 안에 포함이 됐는데 오늘장에서 4%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11만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TI가 2.47%, YC도 2.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장중에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38,037선으로 0.25%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니케이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토픽스는 2,652선으로 0.16% 하락 출발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43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일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지난주 연준의 빅컷이 예상 밖의 결정은 아니라는 인식이 번지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144엔까지 근접했는데요. 이에 수출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도요타도 힘을 받았습니다. 한편 도요타는 종합 모빌리티로의 변신을 꾀하면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기존보다 6.9% 증가한 2조 1,500억엔의 설비 투자에 나설 계획인데 단일 기업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3위와 1위 모두 니케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니케이 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엔화 약세와 함께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효과를 뒤늦게 반영하며 상승하자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잇따라 오르자 일본 증시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미국 장기채 엔화 해지 ETF입니다.
지난주 연준과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달러엔 환율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예상 밖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평가지만 이전에 비해 강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하죠. 한편 일본은행은 시장 예상대로 0.25%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그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경제 상황 전개에 따른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매매 상위 종목에도 들어간 닌텐도입니다. 최근 닌텐도는 포켓몬스터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포켓몬 컴퍼니와 함께 패럴드 제작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패럴드는 최근 포켓몬 닮은 꼴 게임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죠. 최근 포켓페어는 소니 등과 손잡고 패럴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IP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차질이 생길 듯한데요. 한편 한국 게임사 크래프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크래프톤은 패럴드 모바일 게임 개발자 구인 공고를 냈지만 소송으로 현재 공고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사업을 두고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그러나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우리나라 반도체를 향해 무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제외하면 최대 고객사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인데요. 또 일본 대표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 일렉트론도 2026년 가동을 목표로 경기도 용인에 4번째 R&D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HBM 붐의 중심에 있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일본 장비업계의 한국 투자도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거라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소셜미디어에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건 고이즈미 전 환경상,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으로 나타났는데요.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제도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제안했습니다. 현재 일본법은 결혼한 부부가 성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인이 남편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이에 관해 우에다 총재는 새 정부와도 지금까지처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본 뉴스 살펴봤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지만 이미 진입했다라는 걸 체감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지방에는 또 청년이 보기 드물고 도심에는 청년과 고령층 또 상권을 형성한 점포들까지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오히려 청년들이 도심을 벗어나서 시골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또 창업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고령화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고. 예. 지금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시골 창업을 이제 다뤄주시려고 오셨는데. 예. 아니 지금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한 90% 넘는다면서요. 맞습니다. 10명 중에 9이 도시에 사는데 시골에서 창업을 한다? 예.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던데 그 배경이 뭐죠? 이 와중에. 맞습니다. 사실 네. 요즘 도시화율이 90%가 넘지만 네. 요즘 도심 창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도심 창업이 어렵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 창업 시장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그리고 주변에 폐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컨셉, 새로운 시각,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가지고 창업 시장을 녹화하는 법도 있겠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 가서 창업하면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게 돈이 되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요즘 시골이 도시화율 90%라는 것은 도시와 인접한 시골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승용차로 1시간 이내 거리면 다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골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골에 거주는 하지만 목표 고객은 도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소비 트렌드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2022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때 나타난 트렌드가 이 러스틱이라는 키워드가 이마 요 시장에서 노출이 됐는데요. 러스틱, 야 시골 생활 그러니까 너무나 도시 생활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시골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런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예. 최근에 뭐 종편이나 이런 곳에 보면 자연인 프로그램 요즘 이게 상당히 많죠. 인기지 않습니까? 예, 예. 자연인처럼 살면서 야 거기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일정 정도 경제활동, 경제생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심하고는 다른 새로운 경제활동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수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골 창업이라는 키워드도 요즘 관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시골에 가서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창업 자체면 이제 아이템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골 창업 구매층 자체가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템 개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요 시골에서 아이템 개발, 예. 도심에서는 아이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상권 분석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해당 상권 내 틈새 아이템이 뭔지 그리고 해당 수요층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아이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템 선택의 폭이 넓은 게 도심 창업인데요. 반면 시골 창업 같은 경우는 수요층도 한정될 수밖에 없고 특히 해당 시골에 거주하는 주민층 수요는 많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시골 창업의 아이템 개발은 직접 해당 시골 창업을 진행하는 창업 주체, 창업자가 첫째는 내가 거기서 생활 만족도도 높이면서 네. 동시에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시장 조사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해당 시골에서 당장 가서 3개월 내에 창업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 6개월, 1년 정도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고 그들은 소비 생활을 하는데 어떤 걸 불편함을 느끼더라. 때문에 이곳의 틈새 아이템 개발은 어떤 게 타당하다. 이런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아이템 개발부터 첫 단추를 꿰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지금 아까 그 러스틱이라는 게 그겁니까? 시골이죠. 예. 러스트 이게 예, 우리가 아는 그 녹인데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형용사형인데 이게 시골의 뜻이 예, 되는구나. 시골의 의미죠, 러스틱. 예. 그래서 러스틱 라이프, 예, 러스틱 예, 비즈니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내가 요리 좀 한다. 또 아니면 관심이 있다. 그래 이제 뭐 한번 역시 뭐 창업하다 보니까 이제 외식업이 먼저 예, 떠오르는데 예.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요즘 시골을 동경하면서 여행하는 도시민들 되게 늘고 있거든요. 예. 혼자서 여행하기도 하고 커플끼리 아니면 가족 단위로 시골을 찾는 분들도 시골에 가면 일단 한 끼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가야만 먹어볼 수 있는 특별한 간편식 아니면 특별한 한 끼 아니면 그 시골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특별한 원재료를 이용한
이런 식당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우리가 흔히 시골 그러면 해당 지역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 강화도에 가면 야 강화도 밴댕이 음식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예. 저기 남해안 통영에 가면 통영 통술이나 충무김밥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동해안에 뭐 강릉에 가면 야 옹심이 칼국수 이런 거 맛있나? 뭐 봉평에 가면 메밀 요리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듯이 예. 해당 시골에 적합한 원재료 그리고 그 원재료를 이용한 이런 음식점. 제가 얼마 전에 저 광주 송정역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가면 장흥 시골 마을이 있는데 오. 장흥은 바닷가하고 가까워서 예. 거기에 특산품이 이 키조개가 있더라고요. 키조개? 예, 키조개. 근데 그 시골 마을에서 키조개를 이용한 사마 파스타집을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도시 사람들이 쭉 와서 이용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골 창업에 맞는 외식 아이템 개발은 생각보다 그 지역의 특성을 이렇게 노출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도시민들에게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다 뭐 사실 외식업만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도 좀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요 시골 요즘 보면 요즘 전국에 스마트 스토어 상인이 40만 명이 있거든요. 40만 명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상인들을 보면 의외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이를테면 이 네이버 포털 같은데 스마트 스토어 1위 상품의 해남 고구마 이런 거거든요. 오호.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시골에 신토부리 농수축산물을 예. 이 온라인몰을 직접 입점해서 아니면 뭐 자체몰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이런 대형 네이버나 쿠팡 같은 이런 대형몰의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 잘 돼 있는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통 판매업 하시는 이런 시골 창업 방법도 있고요. 서비스업 중에서 요즘 가장 좀 관심 있는 게 미국 기업이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까지 잘 지금 침투해서 요즘 시골 마을의 작은 민박집도 에어비앤비에 올라 있는 이런 숙소들이 정말 아,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박 대업이 이런 에어비앤비 프로그램에 탑재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골에 있는 농가를 도시민들의 이를테면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공간 비즈니스로 내지는 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이런 시골 마을 민박 대업 같은 사업도 아마 요즘 시골 창업 아이템으로 특히 퇴직자들은 관심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휴 비즈니스. 진짜 다양한 개념과 용어가 막 나오네요. 아니 근데 일단 그 말씀은 납득이 갑니다. 이 빡빡한 도시에서 예. 건물에 두어 개씩 아니면 뭐 한 50m, 100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커피숍, 식당 뭐 비슷한 여기서 창업한다는 게 만만치 않고 예. 맛으로 실력으로 승부하기도 만만치 않고 예. 뭐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는 시골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일단 요 목이 중요하고 예. 이 로케이션 이제 어쨌거나 공간인데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시골에 있는 빈집 무턱대고 쓸 수도 없고 예. 또 시골 뭐 약간 또 빈티지 개념으로 그냥 뭐 예. 거미줄도 쳐놓고 뭐 이렇게 가기도 좀 그렇고 예. 인테리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경 써야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골 비즈니스는 네. 인테리어의 전 단계로 그 위치 선정, 그러니까 위치. 도시에도 상권 선택이 중요하듯이 시골에도 위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를테면 뭐 전원주택 찾는 사람들은 평지에 있는 것보다 약간 비탈길에 있는 게 전망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시골 마을 하다못해 시골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풀먹 맛집 뭐 이런 키워드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이를테면 전망이 있는 시골집을 찾는 게 우선하고요. 두 번째 그 집을 어떻게 요즘 2030 소비자들도 좋아하는 이런 감성 코드로 잘 치장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성 인테리어는 그냥 스마트폰 찍을 거리가 많은 도시에서는 찍을 수 없는 그림들, 소품들, 분위기를 직접 요 시골 마을 작은 이 가게에 어떻게 잘 연출할까 이렇게 해야만 소비자들이 한번 와서 스스로 SNS에 열심히
직접 알리기도 하고 나는 이곳에서 이런 거 먹고 있는 사람이야. 아. 이거를 좀 스스로 고객들이 우리 시골 가게를 홍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위치, 그런 가게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골 창업의 되게 중요한 성공 코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시골 창업이라고 하면 뭔가 경쟁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예. 뭔가 감성 인테리어 좀 하고 예, 예. 뭐 그 지역 특색을 담은 것들 관련해서 좀 창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시골 창업이 가지는 특징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예. 시골 창업은 단순하게 요즘 뭐 자연인 프로그램처럼 나는 그냥 자연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네. 사는 게 아니고 시골에 나의 알토론 같은 자본을 투자해서 네. 경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준비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소한 3년 정도는 좀 가지면서 시골 마을을 물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시골 창업을 하기 전에 저는 시골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골 창업의 핵심도 도시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시골 창업자의 마케터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야 시골에 사니까 시골 창업자가 돈이 많이 버는 것은 그거는 어떤 창업자의 내면이고요.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와 저 시골에서 이 사업하는 저 사장님이 너무 부러워요. 이럴 수 있도록 스스로의 브랜딩과 스스로의 어떤 마케터 역량을 통해서 직접 요즘 SNS 친구라든지 팔로워도 뭐 요즘 기본적으로 최소한 몇만 명 이상 이 정도를 네, 네. 갖춘 다음에 창업을 실행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시골 창업이 그 지역 주민들만 상대로 하는 거는 절대 뭐 불가능한 게 우선 시골에 예. 많이 인구도 줄었고 맞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인구 분포도 그런 뭐 카페나 식당을 갖다 이렇게 막 자주 찾으실 그런 청장년층도 아니고 하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 관광객 상대로 해야 될 거고 예. 더군다나 요즘은 또 SNS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어디 가면은 일단 맛집부터 찾는데 맞습니다. 많이 낚입니다. 많이 낚여가지고 특히 그 왜 예. 블로거들이 올리는 그거 보고 진짜 황당한 경우도 많았고 예.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 상한 그 게에다가 참기름 뒤다 부어가지고 예. 그런 집이 맛집이라고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냥 뭐 한번 엎고 싶었는데 그냥 조용하게 나왔습니다만 예. 다시는 안 가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SNS 이것도 어쨌거나 뭐 방문자 리뷰가 최고던데 보기에 이것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시골 창업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요즘 쉽게 얘기하면 시골 가게를 오픈하면 네. 흔히 쉽게 SNS에 야 네이버 플레이스와 네이버 블로그에 일단 뜨는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노출이 되는가. 세 번째는 야 유튜브에 검색하면 해당 영상이 몇 개 정도 있는가. 이게 아마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가장 핵심입니다. 네. 즉 여기에 이런 노출을 하기 전에 저는 이걸 그러면 돈 주고 마케팅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SNS 마케팅도 결국은 낚인다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창업자 스스로 만들어서 오픈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창업자 스스로의 브랜딩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게 나의 이름과 예. 나의 가치와 내가 왜 이 시골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가를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을 소비자들에게 노출하면서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 있고 동시에 저는 이 시골 창업은 해당 창업자가 도시 생활만 하더라 해서 도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해당 시골과의 연관성과 어떻게 보면 해당 시골 마을에 정말 좀 홍보대사 역할도 제대로 해야만 저는 해당 시골 창업으로서 최소한 경제적인 수익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SNS나 그런 플랫폼 광고 구분하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블로그 같은 거 쭉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소득료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내돈내산인지 그걸 좀 확인해 내돈내산인지. 보셔야 되고 또 블로그 리뷰보다는 또 방문자 리뷰가 더 좋을 때도 그러니까 많아요. 방문자 그렇죠, 리뷰가 그렇죠. 네, 이렇게 영수증 있는.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이 창업 전에 창업 준비 3년 뭐 해야 됩니까 하는 건데 창업 준비의 최소한 70% 이상은 사실은 스스로의 마케터 역량 높이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즘은 텍스트 컨텐츠, 직접 블로그로 어떻게 올릴까, 네. 영상 컨텐츠, 사진, 그림 컨텐츠 이런 거를 먼저 창업자가 스스로 좀 많은 컨텐츠를 개발해 놓고 그거를 SNS 채널에 노출함으로써 오히려 도시민들, 새로운 수요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요즘 그 은퇴 연령도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뭐 귀농, 귀촌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시골 창업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창업은 예. 단순히 돈 놓고 돈 먹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즉 예. 투자 대비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 창업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시골 생활을 느끼면서 전원 생활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 정도를 부가적으로 한다. 이런 마인드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골 창업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영업하는 이런 시골 창업도 있거든요. 네, 예. 요즘 뭐 4, 5일은 도시에서 그냥 생활하고 2, 3일 정도만 아하.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뭐 5도 2촌, 4도 3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시골 생활이 주말에만 내가 편리한 시간에만 가서 창업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골 창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나를 위한 창업법 그리고 노후 생활 요즘 뭐 살기 싫어도 요즘 여차하면 구순까지 다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내가 며칠은 내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이다. 즉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이를테면 소확행 창업법으로서의 시골 창업 이렇게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도 진정성이 있고 예. 진짜 음식 좋고 예. 정직하게 장사하면은 예. 몇 년만 버티시면은 대박 납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 최근에 한번 감동을 먹었습니다. 예, 요즘 어디 가갖고 제대로 된 막국수집 가서 제대로 된 촉촉한 수육 맛본 지가 오래됐는데 예. 저쪽에 평창 진부 쪽에 오다가 예. 저 진짜 감동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주중 내내 줄 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그런 가게는 내가 돈 주고 광고하지 않아도 그냥 가게 알아서 되죠. 소비자들이 네. 찐 맛집이라고 또 열심히 홍보를 해주죠. 맞습니다. 예. 네,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좀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뭐 개인, 외국인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아직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신뢰감을 갖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 가지고 밸류 이런 거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발 약발은 오늘은 딱 3분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